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예,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뭐 오전에는 업무 때문에 청문회를 보질 못했습니다만 이동하면서 방송되는 걸 보고 아까 이제 오후에 쭉 지켜보니까 우리 후보자의 처지가 한쪽에서는 배신자다.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간 배신자다. 뭐 이런 인상이에요. 그 또 한쪽에서는 이게 위장 기순 아니야? 믿을 수 있을까? 좀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 아니야? 못 믿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사회의 정치적 그 균열 구조가 너무 극단적이고, 사실은 그 조금 자유롭게 서로 각 진영의 좋은 정책들 혹은 좋은 인물들을 서로 편하게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당연한 일이라고 또 한편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그런 그 단단한 벽을 허무는 그런 또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래서 이제 후보자도 수용을 한 것이라 저는 이해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우리 후보자가 느끼시기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니까 사실 답변할 기회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장 요 문제 내가 꼭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남의 대학 입학에 대해서 이거 무슨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부당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사회기여자 전역의 국위선양자는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학교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내부의 기준이 있고 결국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서 자격 요건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학생을 선발할지 말지 하는 평가에는 0%,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그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능, 내신, 그다음에 영어 각종 성적, 그리고 필기시험, 구술시험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장남의 경우에 제가 이런 말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적 우수자입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의 경우에는 토플, SAT, 그다음에 AP라고 이제 미국 대학 과목을 해서 먼저 시험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5등급 받아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부족한데 누구 찬스로 간 거 아니냐. 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3.85 학점을 받았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들어갈 만한 실력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 이상 저희가 더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어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자료 폐기 보존 기간이 경과해서 아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 누명을 벗어야 될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분들은 당연히 소명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자료가 다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예. 진실은 신이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기상 의원이 장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공감하고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 TF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획예산처를 분리 독립해야 된다. 독립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분리 설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사실은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전망과 비전 기획을 만드는 이제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또 편성하고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또 평가하고 관리하는 또 그런 역할까지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즉 다시 말하면 이 멀리 보는 망원경도 필요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현미경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획예산처의 설치 취지, 또 불리한 취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첫 번째 장관으로 우리 후보자를 또 지명한 취지,
그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바는 없지만 제가 이야기로 지금 재정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고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근데 그렇게 적극 재정을 하려면 사실 그 재정의 한 푼 한 푼이 쓰이는 재정이 가성비 높게 비효율 없이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그동안 지출 효율화를 평생 외쳐온 사람이고 또 제가 했던 일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재정의 효율화 그리고 모든 그 의무성 지출, 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작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보고서와 그런 것을 내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저는 외인구단처럼 온 사람이라 정부 안에도 또 이제 정치권과도 별다른 연계 없이 제가 이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낼 수 있을 레드팀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혹시 보신 것은 아닌가. 지금 재정에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만큼이나 그 연계시킬 때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림은 중장기 계획은 따로 그리고 단년도 예산은 늘 따로 가서 중장기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연동시키면서 재정에 어떻게 보면 단단한 재정 원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레드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망원경과 현미경을 균형되게 들고 네. 있을 사람을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네. 혹시 임명이 되신다면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때문에 국방 예산을 대거 네, 증액을 해야 3.5%. 될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국방 예산을 과거의 전통적인 국방 예산의 기준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찌 보면 사회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을 증액하되 사회의 다양한 각 구성들과 함께 편성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주어야 국방 예산도 증액이 되고 다른 사회 분야 예산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늦게 오셔서 1분 달라고 그러십니까? 다들 하시던데. 1분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관점의 예산 편성, 전략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면 과거부터 내려오는 약간 무슨 답습적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는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재정에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질곡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생각 있으면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원칙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 특히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다양하고 폭넓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방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5%를 달성하도록 GDP 대비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그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국방 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국방 예산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방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GDP 대비 비율은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그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